지난 시간에 성경 족보에 등장하는 긴 수명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수명과 노화는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했습니다. 타락 후에 900살 이상 살 수 있었던 긴 수명은 두 번의 격변적 상황 악화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에 이어진 빙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사막과 동토 등의 환경의 극단적 악화는 오늘날의 수명으로 줄어들게 했음을 다루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흑인, 백인, 황인이라고 부르는 다양해진 피부색과 각 민족 간의 피부색이 왜 불연속인가, 즉 인종에 대한 퍼즐 조각을 맞춰 보겠습니다. 월드 매터는 2020년 12월 현재 세계 인구가 78억을 넘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 사람들은 동일한 외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외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피부색입니다. 사람들의 피부색을 보며 흑인, 백인, 황인이라고 구분하며 인종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런 단어가 적합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도 대화를 위해서 일단 이 통용되는 단어들을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피부색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멜라닌입니다. 멜라닌은 피부 색소를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멜라닌은 암갈색, 다크 브라운을 띠며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검게 변하죠. 자외선에 의해 피부가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때 멜라닌이 더 많이 합성되어 피부가 검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멜라닌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는 것이 순서겠죠. 그래서 먼저 피부 단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겉에 세 겹으로 벗겨지는 부분이 있죠. 이곳이 표피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좀 복잡한 부분이 있죠. 이것을 진피라고 부릅니다. 멜라닌은 이 표피와 진피 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그림은 앞에 피부 단면 가운데 표피를 크게 확대한 사진입니다. 표피와 진피 사이에 이렇게 손바닥처럼 생긴 부분이 있죠. 멜라노사이트라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멜라닌이 만들어지는 세포입니다. 이 멜라노사이트 안에 많은 작은 타원의 점들 보이시나요? 이걸 멜라노좀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피부 색소인 멜라닌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멜라닌 색소가 합성되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 피부색은 이 멜라노좀의 색, 크기, 개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 그림에서 각 대륙별 멜라노좀의 색깔, 크기, 개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왼쪽은 아프리카인의 피부입니다. 멜라노좀이 검고도 많죠. 그리고 유럽인으로 갈수록 멜라노좀의 색깔이 밝고 적어집니다. 아시아인은 색깔에서나 숫자에서나 중간이죠. 또한 성장하는 동안에 환경의 영향을 받아 멜라노좀에서 멜라닌이 합성되는 정도에 따라 피부색에 영향을 줍니다. 검고 많은 멜라노좀을 가진 사람일수록 멜라닌이 더 진하고 더 빠르게 합성되어 더 검은 피부를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멜라닌이 어디서 어떻게 생성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유전적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먼저 피부색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를 풀 필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적응이 되어 검은 피부를 갖게 되었다는 식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백인 부부가 아프리카에서 수십 년 산 거예요. 자신들은 멜라닌이 합성되며 검게 그을렀겠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적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검은 피부를 가지게 되었다고 흑인 자녀를 낳는 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러한 변화는 신체를 구성하는 체세포가 변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체세포만의 변화가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생식세포인 난자와 정자가 변할 경우에 다음 세대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게 피부색이 전달되는 1차적인 요인은 자신의 피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유전적 문제입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멜라노즘의 색, 크기, 개수 등과 관련된 유전자를 30가지 이상 발견했습니다. 이 유전자들이 조합을 이루며 피부색이 결정되는 겁니다. 유전적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단 한 쌍의 유전자만을 갖고 재조합해 보겠습니다. 자, 유전자를 대문자와 소문자를 통해서 쌍으로 표기하는 거 아시죠? 자, 여기서 유전자를 A로 표기해 보겠습니다. 대문자 A는 더 진한 멜라노즘을, 소문자 A는 덜 진한 멜라노즘을 내는 유전자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가진 아빠가 동일한 대문자 A와 소문자 A를 가진 엄마 사이에서 애를 낳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전적 재조합에 의해서 4개의 경우수가 나옵니다. 대문자 A, 대문자 A, 대문자 A, 소문자 A, 대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A, 소문자 A죠. 각 자녀들은 확률적으로 4 유전자 쌍 중에 한 쌍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A 유전자만을 고려한다면 2개의 대문자 AA 유전자 쌍을 가진 사람이 가장 검은 피부를, 2개의 소문자 AA 유전자 쌍을 가진 사람이 가장 하얀 피부를 보여주겠죠. 한편 대문자 유전자 A와 소문자 A를 한 개씩 가진 사람은 중간 피부를 보여주겠죠. 자, 한 개의 유전자 쌍의 재조합에 대하여는 쉽게 이해되셨죠? 이번에는 2개의 유전자 쌍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각 유전자를 A와 B로 표기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A와 B는 진한 멜라노즘을, 소문자 A와 B는 덜 진한 멜라노즘을 내는 유전자입니다. 자, 만약에 대문자 A와 소문자 A, 그리고 대문자 B와 소문자 B를 가진 아빠와 이와 동일하게 대문자 A와 소문자 A, 그리고 대문자 B와 소문자 B를 가진 엄마 사이에 애를 낳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의 유전자 쌍과 4개의 유전자 쌍이므로 4 곱하기 4는 16이죠. 표와 같은 16개의 경우의 수가 나올 겁니다. 다소 복잡하게 보이죠? 네, 그러나 그 내막은 간단합니다. 대문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검은 피부를, 소문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얀 피부를 갖게 되겠죠. 즉 4개의 유전자가 모두 대문자인 AABB의 사람은 가장 검은 피부를 가질 것이며 4개의 유전자가 모두 소문자인 AABB를 가진 사람이 가장 하얀 피부를 갖게 될 겁니다. 만약에 대문자가 3개인 사람, 2개인 사람, 또 1개인 사람 있다면, 즉 대문자와 소문자 개수에 따라 다 다른 피부를 갖게 되겠죠. 2개의 유전자 쌍의 재조합, 자, 이해되셨죠? 그렇다면 한두 개의 유전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진 30개 이상의 유전자를 모두 조합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복잡하다는 것을 예상하실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기 어려워요. 그러나 사실 안에 내막은 간단합니다. 대문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피부가 더 검고 소문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하얗겠죠. 그러나 피부색이 다르다고 서로 결혼할 수 없을까요? 결혼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문자가 많으냐, 소문자가 많으냐 문제지 양쪽 모두 결합할 수 있는 같은 알파벳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피부색이 유전적 재조합으로 어떻게 다양해지는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유전자 재조합표에 다시 주목하겠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의 재조합에 의해서
피부색이 이와 같이 다양해졌잖아요.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추가된 유전 정보가 보이시나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A와 B 유전자 외에 다른 유전자가 없잖아요. 즉, 피부색이 아무리 다양해진다고 할지라도 재조합 과정에서 새로운 유전자가 추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부색이 다양해지는 건 유전 정보의 추가 과정이 아니라 단지 기존 유전자들의 재조합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유전 정보들은 부모에게서만 물려받은 겁니다. 여기에 진화론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 진화 과정에 의해 우리의 피부색이 변해왔다면 그 변화 과정 가운데 추가된 새로운 유전 정보가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새로운 유전 정보 이해는 없어요. 또 그런 것이 발생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새로운 유전자가 생겼다고 해도 기존 유전자와 완벽하게 재조합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전자 조합 과정이 얼마나 정교한지 아세요? 비행기 어떤 부품과도 비교할 수 없이 정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유전 정보가 추가된 적도 없고 새로운 유전 정보가 추가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유전적 상황은 진화론자들이 아주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각 생물들의 유전 정보는 처음부터 모두 갖추어졌어야 하고 이 유전자들이 조합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쉽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유전 정보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넣으셨으며 처음부터 완벽하게 재조합되도록 디자인하셨으니까요. 지금 다루고 있는 피부색에 관련된 모든 유전 정보도 이와 같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존재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새로운 유전 정보가 추가되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창조를 말하는 성경과 함께 피부색을 다뤄보겠습니다. 괜찮겠죠? 첫 조상인 아담은 피부색을 나타낼 모든 유전자를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된 하와도 마찬가지였겠죠. 여기서 짙은 갈색 원은 대문자며 하얀 원은 소문자로 보시면 앞에서 다룬 유전자 재조합 과정과 연결이 되실 겁니다. 짙은 갈색과 하얀 갈색을 둘 다 반반씩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의 피부색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피부색은 오늘날 피부를 모두 모아놓은 황인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들의 피부색은 어땠을까요? 유전자의 재조합에 의해서 다음 세대부터 바로 다양한 피부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피부색의 다양성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역시 잠재적인 진화 개념에서 비롯된 겁니다. 피부는 한 세대 만에 바로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런 다양한 자녀들의 피부색을 보고 놀랐을까요? 그럴 리 없겠죠. 모두 자신들을 닮았을 테니까요. 과연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았는데 자녀들의 생김새와 피부색이 모두 같다고 해보세요. 이거 정말 대혼란 아니에요? 누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신 겁니다. 수많은 유전자의 재조합을 통해 한 사람 안에서 절대로 동일한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놀라운 지혜를 사용하신 거죠. 첫 세대부터 유전적 재조합에 의해서 피부색이 바로 다양할 수 있다는 것. 자, 이해되셨죠?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피부색이 다양해지는 것은 알겠는데 왜 각 나라와 대륙에 따라 피부색이 불연속이냐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온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며 다음 세대부터 바로 다양한 피부색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미 다뤘습니다. 이들이 또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도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피부색을 가졌다 하더라도 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평균 피부색을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때 그 세대가 모두 죽고 노아의 네 부부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서 나온 노아 가족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인 함, 셈, 야벳 부부는 자녀를 낳았겠죠. 그 자녀들도 또 자녀를 낳았겠죠. 그러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며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여 사람들을 흩으신 겁니다. 그리고 각 민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벨탑 때 흩으시는 장면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는 Everyone according to his language, according to their families, into their n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각기 언어에 따라 가족들에 따라 그들이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하지 않게 하시되 가족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각 가족별로 이동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족끼리는 서로 닮았죠. 이는 언어의 혼돈 속에서 유전 정보가 서로 닮은 사람끼리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가족끼리 흩어질 때 유전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유전적 격리 과정입니다. 이 유전적 격리가 각 민족 간의 외형과 피부색의 불연속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겠어요? 앞에서 사용했던 A와 B 두 개의 유전자의 조합표를 다시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A와 B 두 개의 유전자가 재조합되면 이와 같이 16개의 경우의 수로 다양해진다는 거 기억하시죠? 여기서 두 쌍의 유전자를 담고 있는 각 네모를 바벨탑 때 흩어진 각 가족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벨탑 때 이와 같이 흩어진 겁니다. 자, 보세요. 다른 가족과는 서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유전적 격리가 보이시나요? 다른 가족의 유전자는 받지 못하게 됐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대문자만의 AABB인 가족은 자신들끼리만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문자만을 가진 아이가 나겠죠. 만약 흩어질 때 대문자 A와 소문자 A 그리고 대문자 B와 소문자 B를 가진 가족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낳고 자기들끼리만 재조합되며 자손을 낳게 되겠죠. 그러면 처음 흩어졌을 당시 그때의 평균 알파벳의 대문자와 소문자 비율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아주 검거나 아주 하얀 사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끼리 다시 결혼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 흩어졌을 당시의 평균 피부색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다른 가족에 대하여는 유전적인 격리가 일어나고 자기 가족 안에서는 유전적 재조합이 일어난 겁니다. 그 결과 피부색뿐만 아니라 모든 외모에 있어서 다른 민족과 불연속을 보여주게 된 거죠. 또한 이런 불연속은 격리가 일어날 당시 인구가 적을수록 뚜렷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율을 적용해 볼 때 계산상 바벨탑 당시의 인구는 1000명 안팎으로 나옵니다. 이는 참으로 적은 인구며 바벨탑 때 흩어진 명단이 적혀 있는 창세기 10장에 70명의 명단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름은
각 가족의 가장의 이름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격리를 통한 피부색의 불연속이 이해되셨나요? 사실 진화論자들에게 또 하나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갑작스럽고 분명한 격리입니다. 민족 간의 피부색의 불연속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격리를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격리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진화 이론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등장한 바벨탑 사건 때 언어적 격리와 가족의 격리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완벽한 격리며 각 민족마다 다른 피부색과 외모를 갖게 된 가정을 잘 설명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추가되는 격리가 있습니다. 바로 환경적 격리입니다. 홍수 직후와 바벨탑 사건 사이의 기간에는 언어와 가족의 격리가 없었죠. 극단적인 날씨가 없었던 수변사막 기간이었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기후 차이가 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바벨탑 사건에 따른 빙하 시대로 인해 본격적인 추위와 더위를 맞이했습니다. 햇빛이 강한 곳과 약한 곳도 생겼습니다. 앞서 멜라닌이 자외선에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러므로 이들이 흩어질 때 멜라닌이 많은 가족은 햇빛이 많은 따뜻한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겠죠. 한편 상대적으로 멜라닌이 적은 가족들은 햇빛이 불편했을 것이므로 햇빛이 적은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이와 같이 환경적 격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가 전 세계 피부색의 분포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더운 지역에는 검은 피부를, 추운 지역에는 하얀 피부색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분명한 환경적 격리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환경적 격리는 언어와 가족과 같이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피부색과 지역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인도 사람들 중에는 적도하는 거리가 있는 곳에 살지만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만큼 검은 피부의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적도 지역에 살지만 아마존의 원주민들은 아프리카 적도 지역 사람들에 비해 아주 검지는 않습니다. 같은 위도상에서도 아시아인들이 유럽인들에 비해서 더 검습니다. 자, 여기서 환경적 격리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멜라닌 합성 정도의 차이입니다. 앞서 아프리카인들은 피부 색소인 멜라닌을 생산해내는 멜라노점이 더 검고 더 많다고 설명드렸죠. 이는 동일한 햇빛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더 많은 멜라닌 합성이 이루어지므로 다른 사람들보다 피부가 더 뚜렷이 검게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얼굴이 검은 사람이 햇빛에 나가면 하얀 사람보다 더 빨리 검어지죠. 그리고 더 진한 피부색을 보여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피부색을 진짜로 알기 위해서는 어른들보다는 멜라닌 합성이 덜 된 태어났을 때 아기 피부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지역의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검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동안 활발하게 멜라닌 합성으로 인해서 더 검게 변하는 거죠. 자, 우리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로 태어나자마자 각 신생아들을 비교하면 어른들에 비해서 피부색이 훨씬 덜 뚜렷합니다. 바벨탑으로 인한 언어적 격리와 가족의 격리, 그리고 이어 빙하 시대로 발생된 극단적 기후 차이로 인한 환경적 격리, 거기에 추가된 멜라닌 합성 정도에 따른 피부색의 변화. 이제 왜 각 민족에 따라 피부색이 불연속인지 아시겠죠? 만약 흑인과 백인 사이에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유전적인 재조합에 따라 엄마 아빠의 피부색 사이에 있는 어떤 피부색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확률적으로 중간 정도의 피부색을 보여주게 되지만 극단적인 피부색을 보여주는 예도 가끔씩 등장합니다. 자, 여기에 재미있는 예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국인인 백인 아빠와 자메이카인인 흑인 엄마 사이에 딸 쌍둥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한 애는 백인, 다른 애는 흑인이었어요. 놀랍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자란 후의 사진인데 여전히 뚜렷한 피부색 차이를 보이잖아요. 자, 이들은 검은색을 내는 유전자가 한 애한테, 하얀색을 내는 유전자가 다른 애한테 이제 몰린 경우죠. 앞서 피부색 유전자 쌍인 AB로 설명하자면 한 애에게는 대문자만 몰리고 한 애에게는 소문자만 몰린 거죠. 이는 유전적 재조합에 의해서 충분히 설명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수십 개의 실제 유전자 쌍의 재조합을 고려한다면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할 확률은 아주 낮은 거죠. 이와 같이 다른 민족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격리가 깨어졌다고 말합니다. 1940년 이래로 다른 민족 간의 결혼이 증가하며 민족적 격리가 점점 깨져 왔습니다. 최근으로 올수록 타민족 간의 결혼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통이 빨라지고 교류가 활발해진 결과입니다. 민족적 격리가 먼저 깨어진 유럽과 미국을 보면 더욱 쉽게 알 수 있죠. 타민족 간의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피부색의 유전적 격리도 깨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격리가 일어난 지 오랜 기간이 지나면 격리는 깨어지게 됩니다. 자, 보세요. 피부색은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 단번에 일어날 수 있는 반면에 격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깨어진다는 사실. 만약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말하듯이 인류 역사가 250만 년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250만 년이 얼마나 긴 기간인 줄 아세요? 진화론적으로 쉽게 말을 하는 거지 정말로 여러분 한도 끝도 없는 막연한 기간입니다. 조선시대 500년도 긴 기간이잖아요. 이런 긴 기간은 기존 격리를 다 무너뜨리기에 충분하고도 충분하고 긴 기간입니다. 250만 년은 피부색의 격리를 지금과 같이 남겨놓을 수 없습니다. 수백만 년의 인류의 진화 기간은 오늘날 보여주는 피부색의 불연속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바벨탑 사건의 뚜렷한 격리와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말하는 성경으로는 어렵지 않게 이해되죠. 앞서 제가 편의상 흑인, 백인, 황인 등 이런 용어를 사용했지만 성경에는 엄밀히 이와 같은 인종이란 개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나 한 조상에서 나왔다는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자,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죠. 또한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하와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 one blood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까지 다루었던 것처럼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를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뭐일 것 같으세요? 바로 한 혈통과 격리입니다. 즉, 온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며 홍수 후에 바벨탑 때 격리를 겪은 거죠. 빙하 시대, 노아 홍수, 수빈 사막, 공룡, 수명, 바벨탑, 메모드, 욥기, 인류 이동, 이제 인종의 퍼즐 조각에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관한 대부분의 이야기가 담긴 창세기가
자연스럽게 맞춰주고 있죠. 라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라이거는 사자순놈과 호랑이 암놈 사이에서 나온 겁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다른 종끼리 교배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종분화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라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성경과 과학에 대한 많은 궁금증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빙하 시대를 통해서 가장 쉽게 이해되는 거죠. 아울러 라이거에 대한 이해를 통해 방주에 그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탔는지, 또한 동물들이 방주에 나온 후에 빙하 시대를 겪으며 어떻게 지금의 다양한 모양이 되었는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룰 주제, 라이거, 즉 종분화입니다.